주말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은 거 아닐까? 이 정도 정부에서 나왔으면 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고민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시작할게요. 자, 이번 주 일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 진행됐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됐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이 주말 동안 발표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 실적이 있고요. 현대차, 3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메타,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ECB 통화정책, 그리고 금요일에는 문재인 BOJ도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3분기 미국의 GDP도 발표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주말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말 후반에 있을 통화정책 회의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블랙아웃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11월 3일에 있을 FOMC 이전까지 연준 의원들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거 바닥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R 더블스타라는 새로운 개념인데 이 내용을 진짜 고민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꼭 중요하니까 마지막까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금요일날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 2.5%, 나스닥 2.3%.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주간 단위로 나스닥 기준으로 5%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꽤나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4주 연속 하락하다가 오랜만에 상승이다. 자세히 보시면 7월 달에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아마 상승이 나올 듯 보이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수를 보면 금요일 날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주간 단위로 보면 애플도 6.5% 반등했고요. 여기 보시면 JP모건도 10% 반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도 11%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 업종별로 보면은 주간 단위로 에너지가 그래도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기술주도 6.7%, 커뮤니케이션도 4% 상승했습니다. 늘 핀비지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실적 시즌에는 유용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실적 발표 당일날 7% 하락했고요.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은행주들, 넷플릭스, 그리고 로키드 마틴, 요 정도 한번 볼까요? 우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8%나 상승했어요.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에 급락했던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바니란 리서치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내용 얘기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구독과 관련된 정책을 바꾸는 것이 넷플릭스 돈 버는데 도움이 될지, 그리고 광고주들은 어떤 반응일지, 에드테크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입니다. JP모건도 금요일에 5%나 상승했는데요. 좋은 실적 발표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도 지금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날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있죠. 스냅은 28% 급락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다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 7.6 보이시나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금요일 날 있었던 일들 중에서 옵션 만기에 대한 옵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기 직전에 옵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배트, 그리고 레딧 같은 데서 옵션 만기 직전에 옵션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한다. 복권 사는 것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 선과 녹색이 하루 전에 지금 거래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를 그냥 맞춰서 홀짝 게임 하듯이 지금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옵션 만기 당일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이번 주말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금요일날 있었으니까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라고 했는데 곰, 소플레이어들이죠. 그리고 황소가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본 당국이 엔화에 개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저기 자기네들 밤 시간에 금요일날 밤 시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32년 만에 최저치인 151.9까지 올라갔다 146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크게 강세가 됐다라는 얘기죠. 아마 달러를 많이 소진했을 겁니다. 9월 달에 개입하고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더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달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다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에서 묘하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엔화가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9월 달보다 더 큰 거래량이 터졌고 아마 지금 BOJ에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풀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거래를 통해서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닉 티밀하우스라는 이 기자분께서 금요일날 시장을 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연준에서 비공식적으로 연준의 입의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연준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분의 트위터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일단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야 이거 숏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 보급품을 착 준 거죠. 그래서 롱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장 내일부터는 블랙아웃에 들어가면서 연준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이거 이렇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숏을 하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우 무서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게다가 엔화 개입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마치 일본과 미국이 힘을 합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원금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11월 FOMC 회의는 75bp 땅땅땅, 근데 12월에는 50bp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년물 금리는 그래도 계속 올라가다가 고개를 좀 숙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메리 데일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계속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인상폭을 조절을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 뭐가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달러인데요. 달러가 114엔까지 올라갔다가 111.8까지 급락했고요. 하루 동안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까지 갔다가 뿅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2.3% 치열한 전투 끝에 거래량도 소폭 증가하면서 그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앞으로 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영국 총리가 사임하면서 후임 총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총리가 되든지 파운드화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신뢰를 줄 때까지 파운드가 약세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인 거죠. 천연가스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7%나 하락하면서 이제 5불도 깨진 상황입니다. 그럼 반토막이 났네요. 두 번째 주제인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친 걸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질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은 주말 동안에 일요일 12시 30분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참여하신 분을 보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등등이 참석을 하셨고요. 자, 여기서 내용을 이제 회사채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커졌고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 결과가 있기 전에 나왔던 뉴스들을 살펴보면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거센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고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된다. 기업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레고랜드 쇼크 때문에 둔촌주공까지 갑자기 사업비 7천억 조달에 실패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상황이 주말 동안에도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경제부총리의 발표문을 보니까 우선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내외 복합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50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내놨고요. 채권 안정펀드에 1.6조 내일부터 회사채 CP 매입도 다시 재개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ABCP 관련 유동성 부족한 증권사에 3조 원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산흥과 기은 신보 금융사 CP도 매입하겠다. 회사채 CP의 매입 한도도 8조가 아니라 16조로 늘리겠다. 부동산 PF 적극 대응, 그리고 적격 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포함 다 검토하겠다. 종합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주말 동안에 쏟아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정책을 내놨는데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도의 정책을 내놓을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이 정책을 내놔서 진정이 되면 이제 게임 끝. 더 이상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하나고요.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정이 안 된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주말 동안에 채권 하시는 분들과 약간의 이야기를 해보면 전반적으로는 극도의 불안 심리가 완화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루 이틀 정도는 적어도 금리가 크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진정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다만 이것은 숏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숏커버를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돈이 들어올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찍힐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시점이 올 때까지 잘 버텨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들이 지금 연준의 정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뒤에 나왔으면 어떨까. 왜냐면 이건 좋은 카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정책을 쓰는데 돈이 들잖아요. 이 돈이 공짜 돈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선가 불필요하게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생길 거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는 조금 아껴놨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썼으니까 이번 기회에 쓴 정책이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죠. 우리는 서방의 약한 고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컸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친나토다, 친유럽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옹호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걱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서방 진영의 약한 고리가 되지 않을 거다. 나는 영국이 저렇게 당하는 걸 봤어. 그리고 트러스 총리한테 지금 뭐 피자 방패 만들고 나 그걸 봤는데 내가 이탈리아가 그렇게 하겠니?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MMF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이런 식으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현금 보유 비중이 많다라는 점도 이제는 바닥 아닌가, 이제는 악재가 더 악재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 있었던 중국 당대회가 폐막했는데요.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했고요. 전반적으로 시진핑 3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뭐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인민들에게도 더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던 것에서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하고 싸웠는데 우리 미국하고 이기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노골화됐다라는 부분하고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빨리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추가적으로 중국의 기술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러시아 핵에 대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은 여전히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는 좀 안정되긴 했지만 독일 금리가 10년 만에 2011년 이후로 2.5%까지 상승했다라는 것도
것도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3%까지 올라가면서 일본 문제 해결됐냐? 전혀 그렇지 않죠. 프랑스에서는 파업이 굉장히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주말 동안 전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유 노조가 파업을 지속하면서 미국에서 프랑스로 원유 수출을 하나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무디스에서는 영국의 신용 점수를 하향 조정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황은 어쨌든 리즈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이나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은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R 더블 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렵고 생소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주말 동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끝까지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모든 관심은 연준의 피봇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연준의 금리는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내릴 거라는 거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쨌든 좀 줄어들었다가 멈췄다가 내려가야 되겠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연준에서 지금 피봇을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인데요. 자, 우선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Fed could have to pivot to save financial stability, maybe the Treasury market breaking down, which is quite a terrifying concept. Yes. But what if the Fed is forced to pivot and inflation doesn't change? It's really interesting. It's a very interesting concept. 방송에서 이 여자분이 R 더블 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굉장히 신기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R 더블 스타는 최근 9월 말에 발표된 뉴욕 연준의 보고서 논문에 나온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 더블 스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R 스타, 그러니까 중립금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금리가 어떤 적정한 수준보다 더 높으면 경기를 안 좋게 만들고 그거보다 더 낮으면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금리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그 금리를 우리는 중립금리, 원스타, R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맞춰놓으면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이션도 없는 아주 좋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중립금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제한 속도가 50이면 50보다 높을 때는 낮춰야 되고 낮을 때는 높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중립금리가 3%다라고 하면은 3%보다 높으면 인플레를 낮추는 금리가 될 거고요. 3%보다 낮으면 인플레를 부양하는 어쨌든 디플레를 막는 그런 금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금리를 중립금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립금리는 나라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1%,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라고 한다면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는 50, 고속도로는 110인 것처럼 중립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4%, 5% 금리라도 어떤 나라한테는 정말 힘든 금리가 될 수도 있지만요. 어떤 나라한테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금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은 미국은 11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미국 이외의 지역은 50km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R스타에서 지금 R 더블 스타로 갑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통화량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연준의 통화량은 계속해서 연준의 자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시중에 통화량을 계속 공급시켰습니다. 즉 화폐가 늘어나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의 가격은 올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자산 가격은 급등했고요. 이렇게 휘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은 물건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즉 인플레이션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물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양적 완화 덕분에 자산 가격은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물건 가격은 별로 안 올랐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요, 메인 스트리트 실제 시장과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은인데요. 은의 크기입니다. 은의 시장 가치가 100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미국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연준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 그리고 금의 시가총액, 그리고 포춘 500기업의 시가총액,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 가격입니다. 주식 시장의 크기는 와 이렇게 크네요. 통화량이 얼마나 공급됐는지를 보니까 이 정도고요. 자, 이제부터 글로벌 뎁트입니다. 전 세계 부채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볼까요? 예, 엄청 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입니다. 전 세계 부동산은 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의 시장, 이것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크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전 세계 부의 크기는, 자,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시장의 크기인데요. 파생시장의 크기는, 잠깐만요. 왜 안 끝나지? 이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아직도 안 끝났네요. 야, 이 정도의 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져 있기 때문에 메인 스트리트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와 중립금리라는 것은 메인 스트리트에서 있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월 스트리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금리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스타 중립금리가 아니고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중립금리는 따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뉴욕 연준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R스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그리고 R 더블스타,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게 만드는 금리라는 것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R 더블스타, 그러니까 R 더블스타가 낮아지고요, R스타가 높아집니다. 이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R 더블스타가 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R 더블스타가 더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리기도 전에 금융시장이 망가진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지금 어쩌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부족한 금리일 수 있지만 금융시장을 해치는 데는 높은 금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분이 이야기할 때 흥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연준이 피봇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인플레이션도 안 잡혔는데 피봇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이 사실 별로 크게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영란은행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이 내용 결과적으로는, 아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실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돈을 푸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낮게 해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건 QE는 QE인데 어쨌든 그냥 넘어가자. 왜냐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는 이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분이 금융시장에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ISW 스타가 어떻고 말하니까 이분이 이제 부자인 것 같은데, 이분이 딱 얘기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면서 됐고 그냥 내 QE 돌려내, 내 돈 내놔, 내 돈 됐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내 돈 내놔,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지금의 시장의 상황이 됐고 인플레이션 모르겠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냥 돈 내놔, QE 더해,
금리 더 낮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는 건데 아직 결론이 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R 더블스타가 당장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OE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한 행동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풀어? 이거 뭐야? 라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돈을 풀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러나 채권 시장이 불안하니까 돈을 풉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은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아마 정책 당국에서는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아무튼 부양책을 쓸 수 있다. 인플레가 안 잡히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QE라고 하진 않겠지만 not QE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 풀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플레이션까지 잡히는 결과가 생긴다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고민을 함께 했는데요. 아마 저도 힘들고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고 어려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정말 밤을 새면서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